저는 30대의 여성으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박복한 팔자를 타고 나서 저는 저를 스스로 보살피며 컸어요. 남한테 패 끼치지 않게 항상 제 몫을 다하고 함부로 바라지 않고 반듯하게 살았다고 자신했는데요. 하지만 박복한 팔자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져서 그런 이미지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이미지 때문에 도둑으로 몰려서 큰 일을 치를 뻔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비시댁은 꽤 여유 있는 집안이었어요.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방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장식품이 놓여 있어서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당하는 느낌이었죠. 예비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좋은 브랜드 옷을 그냥 평상복처럼 입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안의 분위기와 사람들,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이 세련되고 정돈되어 있어서 저는 괜히 긴장되고 주눅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은 3남매 중 둘째였고 첫째 누나와 셋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비 남편의 동생들은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 예비 동서도 함께 있더라고요. 제가 결혼하면 손아랫 사람이긴 하지만 절대 만만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비 시동생은 회계사이고 예비 동서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거든요. 직업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라 제 존재가 조금은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이 집안에 부족한 사람이지 않을까, 민폐가 되는 게 아닐까, 이 집에서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예비동서와 근무하는 병원은 달라요. 그래서 예비동서를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저는 간호사인데 동서 될 사람이 의사라고 하니까 더 위축되기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티내지 않고 제 본 모습을 잘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전자회사 연구원이에요. 이공계 특유의 말수적고 성실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고 저와는 정반대의 차분한 사람이라 그런지 대화가 의외로 잘 통했어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자연스럽게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환경은 달랐지만 마음만큼은 닮아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때도 그저 이제야 제 인생에도 평온한 시절이 오는구나 싶었죠. 예비 시모와 시부는 인사드리러 간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사진으로는 몇 번 봤는데 실물이 더 예쁘네. 집이 노원 쪽이라고 했지? 부모님은 다 계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돼? 아, 네. 사실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희를 키우셨고 위로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어쩌다가 일찍 돌아가신 거냐? 편찮으셨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셨나? 사실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빠가 절도를 저질러서 수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힘들었는지 옥살이를 하시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힘든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 아빠 돌아가시고 그 후로 엄마 혼자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뭐 대단한 일 하신 건 아니고요. 식당 일 하셨어요. 지금도 저한테 짐 안 되시겠다며 엄마는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오빠가 있긴 하지만 몇 년 전에 집을 나가서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집안 사정이 부끄럽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요. 숨기자니 양심에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런 부분을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저희 집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가슴 졸이며 살지 말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예비시댁 식구들은 모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고 다들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예비 남편에게는 이미 제 사정을 다 이야기해둔 상태라 그 사람만은 담담하게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조용히 침묵을 깨셨습니다. 간호사라고 들었는데 자격증 따서 하는 간호조무사인 거야? 아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간호사였어요. 병원에 가면 항상 간호사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되고 싶었어요. 저희 집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고요. 4년제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수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이야, 똑 부러지네. 어머님이 키우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지 안 봐도 허네. 뭐든 잘했을 것 같아. 일도 꼼꼼히 잘할 것 같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대단하네. 간호학과도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대학병원 간호사도 경쟁이 치열하다던데 무력해서 인생을 바꿨구나. 정말 칭찬할 만해. 그제야 예비 남편이 웃으며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줘요. 진짜 성실왕이에요, 왕. 요즘은 성실한 게 제일 큰 능력이라잖아. 우리 아들이 여자 하나는 잘 골라왔네. 그제야 분위기가 조금 풀렸고 식탁 위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긴장을 살짝 풀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때 분위기를 살짝 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비 동서였지요. 식탁 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다들 웃고 있던 그때 예비 동서가 팔짱을 끼더니 아주 매서운 표정으로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그래도 환경 무시 못하는 거예요. 왜 재벌들이 자식들 어렸을 때부터 경영자 수업 시키고 유학 보내고 인맥 관리까지 다 해주겠어요. 평소에 보고 듣고 배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트이고 판단력이나 사고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라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 말투에는 뭔가 너는 노력했겠지만 그래도 우리와는 다르다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직설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굳이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순간 저도 기분이 나빠졌어요. 첫 인사 자리에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때 예비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거들었어요. 세수 씨, 의지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직접 겪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요. 경험치가 상당해서 이론으로 배운 사람들과는 확실히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요. 얼마나 현명한데요. 짧지만 강한 포인트를 남기며 부드럽게 제 편을 들어주는 예비 남편의 제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마음이 편해진 저와는 다르게 예비 동서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나요? 이건 100% 예비 동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딱딱해진 분위기를 바꾸시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는 말이다. 사람이 마음 먹기 나름이지. 어쨌든 잘 살았어. 앞으로도 같이 잘 살아보자. 하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돌리셨어요. 첫날부터 불필요한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넘기려고 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 예비 동서가 했던 환경 탓 못한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내가 많이 꼬여서 힘들구나 하면서 넘기려고 제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결혼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을 때 갑자기 저희 오빠가 집에 왔어요. 제가 결혼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 결혼을 핑계로 온 거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오빠는 여전히 뻔뻔하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너 결혼한다며.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에 내가 빠지면 쓰나. 그래서 이 오빠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오빠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뭔지 또 뭘 하고 돌아다니다 온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빠가 중고등학생 때는 정말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엄마가 버는 족족 합의금과 위자료로 바쳤고요. 집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집안에 있던 돈을 다 가지고 나가서 엄마랑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집에 돌아오는 게 솔직히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다가 지금 나타난 거야? 야, 혹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지? 왜 왔어? 또 뭔 짓을 하려고? 야, 넌 오빠를 뭘로 보고? 아, 너 간호사 됐던데? 대학병원에서 일해서 돈도 꽤 벌겠다. 결혼할 때 입고 가야 할 정장 하나 사줘. 멋있고 비싸 보이는 걸로. 그 순간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차라리 오빠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훨씬 마음 편했을 것 같아요. 더 황당한 건 오빠가 제 예비 남편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 없이 따로 연락해서 술도 여러 차례 얻어먹고 택시비에 용돈까지 슬쩍 뜯어갔다는 거예요. 엄연히 손아랄 사람인데 나이도 오빠가 제 예비 남편보다 많고요. 그런데 대체 무슨 염치로 제 예비 남편에게 돈을 뜯어가냐고요. 오히려 윗사람이니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이유로 오빠랑 여러 차례 싸우니 엄마가 나서서 동생 좋은 일 앞두고 있는데 큰일 만들지 말라고 단속하셨어요. 그제서야 오빠는 태도를 바꾸며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냥 제 결혼 상대가 어떤지 평가해 보려고 무례를 무릅쓰고 만난 거래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일 만들지 않고 진짜로 제 결혼을 축하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때부터 오빠는 잠잠해졌어요. 물론 그 뒤로도 마음 한편에는 혹시 또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남았지만 적어도 결혼 준비 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드디어 되었어요. 저는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마음속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죠. 드레스와 메이크업을 끝내고 거울을 보면서도 손끝이 떨리고 곧 다가올 순간이 실감나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결혼식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돈을 준비해 왔어요. 큰 돈이 나가야 하는데 저희 집이 여유롭지가 못하잖아요. 하지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예식장에 온 손님들이 주신 봉투를 하나하나 뜯으면서 식대 계산하는 건 너무 추잡스럽고 부끄러운 짓이라고 돈을 미리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디서 빌려온 것 같아요. 엄마는 원래 있던 돈이라고 하지만 식대는 그 돈으로 먼저 치르고 받은 축의금으로 나중에 충당하려는 계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그날 제가 해준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왔어요. 손님들한테 축의금을 받는 역할을 맡았고요. 봉투가 하나씩 쌓이는 걸 엄마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대요. 엄마가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 찍을 때 오빠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오빠가 그래도 오빠라고 오는 사람들한테 반갑게 인사도 하고 정중하게 대하더라. 친척들도 오빠가 사람이 달라졌다고 다들 놀라더라고.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동생 결혼식이라고 좋은 모습 보여주네. 별일 없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결혼식이 끝날 무렵 오빠가 사라졌어요. 축의금이랑 함께요. 엄마가 일부러 저 속 시끄러울까 봐 신혼여행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제가 오빠 찾으니까 그때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쩐지요. 몇 년 동안 집 나가서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제 축의금을 노리고 온 거였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하나뿐인 오빠가 동생이랑 엄마를 등쳐먹으려고 작정하고 찾아온 거라니요. 믿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 배신감이 너무 커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물만 났어요. 그래도 남편이 옆에서 끝까지 달래주고 괜찮다고 안아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처음엔 오빠가 가져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대요. 예식 끝나고 저희는 차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고요. 예식장에 남아있던 엄마가 짐을 챙겨서 나가려는 찰나에 축의금을 담아둔 가방에서 돈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대요.
혹시 누가 가져간 건가 싶어서 예식장 보안과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예식장 측에서 신부 쪽 동의만으로는 확인은 어렵고 시댁 쪽 동의도 필요하다고 해서 결국 그 일을 시댁에도 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의 동의를 얻고 CCTV는 엄마 혼자 봤었는데요. 오빠가 축의금 가방에서 돈을 꺼내서 황급히 예식장을 나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엄마는 아들이라 신고도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었을 뿐이죠. 아무튼 그 때문에 시댁 쪽에서도 저희 집 축의금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셨는데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조심스럽게 그 일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는 시부모님, 저희 부부, 그리고 동선의 부부도 있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빠가 가져간 거라고요. 시어머님은 밥 먹다 말고 너무 놀라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유, 오빠가 그랬구나. 속상해서 어떡하니? 가족 일은 남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는 법인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어머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나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매번 이렇게 상처만 줘요. 그때 시아버님도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가족 사이엔 별별 일이 다 있는 법이란다. 그래도 지나간 일은 있고 마음을 편히 가져라. 오래 담아두면 본인만 괴로운 법이지. 두 분이 저를 다독여 주시는 바람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부모님이 아니라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챙겨주시는 어른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래서 가족이라는 건가 하는 마음에 감동받았고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동서가 갑자기 끼어들더라고요. 뭘 다 잊어요. 두고두고 갚아줘야죠. 그런 사람은 고쳐지지 않아요. 한 번 속인 사람은 계속 그래요. 크게 혼을 내주던지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동서의 말이 저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제 가족이고 저도 오빠 때문에 마음의 진정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비난하는 말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때 시아버님이 바로 제지하셨어요. 작은애야, 그 말은 좀 심하다. 그리고 이제 형님이잖니. 말은 조금 조심해야지. 가족끼리일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하는 거야. 그 말에 동서 얼굴이 딱 굳더라고요. 아무 말 못하고 눈만 피했어요. 정말 왜 그런 말을 굳이 거기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동서가 저희 집에 뭘 전해줄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집에 온 손님이니깐 향기 좋은 차와 케이크를 대접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서한테는 저희 신혼집에 처음 왔기 때문에 천천히 둘러보고 있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머님 댁에도 이런 거 있던데요. 형님도 이걸 갖고 계셨네요. 동서가 저희 집 장식장의 크리스탈 장식품을 보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 그거 어머님 댁에도 있어? 그렇구나. 동서 차 준비되었어. 이제 앉아서 먹자.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크리스탈 장식품은 어머님이 제 마음을 달래라고 선물로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아끼시던 건데 수백만 원 주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 크리스탈 장식품은 의미를 지녔는데요. 마음이 정화되면서 평화를 준다고 해서 어머님도 비싸게 사셨다고 했어요. 제가 오빠 일 때문에 속이 시끄러웠잖아요.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보면 안정감을 줄 거라고 잘 보이는데 두고 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장식품이 한 개밖에 없고요. 동서한테는 주지 않았잖아요. 어머님은 동서가 이 사실을 알면 괜히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서가 그 크리스탈 장식품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제가 당황스러워서 얼버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의 어설픈 행동이 훗날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동서가 저희 집에 다녀간 며칠 뒤에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댁에 모두 모였어요. 그런데요,
동서가 시댁 장식장을 쓱 확인해 보니 시댁에 있어야 할 크리스탈 장식품이 없고 저희 집에 있으니 동서는 그걸 굳이 은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님 크리스탈 장식품 저는 별 생각 없었는데요.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어머님 것 정도면 몇백만 원은 하지 않아요? 맞아. 나도 처음 샀을 때 비싸게 샀지. 그런데 효험이 있더라. 마음을 정화시켜준대.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머님 거는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몇백은 될 것 같아요. 맞아. 둘째가 눈썰미가 있구나. 내가 살 때 400 정도는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비쌀걸? 그렇게 동서와 시어머님은 크리스탈 장식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어요. 어머님은 이미 제게 주셨지만 그걸 내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셨죠. 그런데 그때 동서가 본격적으로 칼날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거 아세요? 어머님 거 크리스탈 장식품 그거 형님 집에 있던데요? 혹시 없어진지 모르고 계셨어요? 순간 어머님도 얼어버리셨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때 동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절 도둑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머님도 당황스러워서 순간적으로 멈칫했는데요.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이실 찍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었니? 사실 최근에 첫째가 큰일이 있어서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 크리스탈을 큰애한테 줬어. 너한테는 주지 않았는데 괜히 너가 알면 속상할까봐 비밀로 했어. 내가 어른답지 못했던 것 같구나. 솔직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듣고 동서는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뒤로 계속 시큰둥한 표정으로 밥을 먹더니 식사가 끝나자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기분이 상한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 뒤로 어머님이 동서 기분을 풀어주셨다는데도 동서는 자꾸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같이 용돈을 드려도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최고죠 하면서 은근히 비교하는 느낌을 주고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속상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명절날 제가 LA 갈비를 호주산으로 사서 준비했거든요. 어머님께 전달해 드렸는데요. 동서가 바로 끼어들더라고요. 형님 저희는 호주산 즐겨서 잘 못 먹어요. 못 사는 집단인데 웬 호주산이에요? 제가 특불 한우갈비 사왔거든요. 호주산은 형님이 다시 가져가서 해 드시고요. 이번 명절은 제가 사온 걸로 먹어요. 그 말에 어머님은 잠시 말문이 막히신 듯 잠깐 당황하신 기색이 보였어요. 저도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님이 정막을 깨고 유연하게 분위기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어머, 작은 애도 갈비 사왔구나. 올해는 갈비 파티를 하겠는걸. 2개 종류가 다르니 모두 다 먹어보자. 내가 양념 맛있게 해줄게. 덕분에 잠시 긴장이 풀리긴 했지만 저도 기분이 좀 상했고요. 동서도 예상한 것처럼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동서는 사사건건 저를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일 하나에도 동서는 형님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라며 살짝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은근히 비난을 섞고 말하곤 했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건 형님보다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할게요. 라며 자신이 더 낫다는 걸 강조하며 끼어들었죠. 그 말 속에는 괜한 경쟁심과 우월감이 묻어나 있었고 일부러 저를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어요. 동서의 그런 태도에는 저를 향한 무시와 비교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만 말로 꺼내면 다툼만 생길 게 뻔하니 속으로만 참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싸워봤자 기분만 상하고 분위기만 험해지니까요. 저는 성격상 크게 다투지 않고 속으로 사귀며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웃으며 상황을 넘기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계속 밀려와 마음 한켠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참아왔던 동서를 제대로 한 방 먹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병원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대부분 여자들이고 특히 저희 팀은 술을 즐기지 않아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고급스러운 바에서 와인 한두 잔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분위기 좋은 바에 갔는데 거기서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화려하게 치장한 한 여성이 남성의 은밀한 부위를 계속 터치하고 있었고 남성도 은근히 자신의 몸을 여성에게 부비면서 민망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둘이 모텔이라도 가지, 왜 이런 곳에서 저러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야시시한 여자가 바로 동서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어서 첫눈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크게 놀랐지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괜히 아는 체 했다가 저 혼자 망신을 당할 수도 반대로 동서가 창피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잠자코 있기로 했는데요. 그때 동서와 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순간 동서의 얼굴이 굳으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당황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나는 표정이었죠. 동서는 급하게 겉옷을 입더라고요. 옷을 단정히 여미면서 의자에 반듯하게 앉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단호하게 막더라고요. 상황을 정리하려는 결연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역시 부적절한 관계가 맞았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티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손윗사람이고 아무리 동서의 약점을 우연히 알게 됐다 하더라도 일부러 들춰내며 동서를 몰아붙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 상황을 지적하거나 관계를 끝내라고 강요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못 본 척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동서는 그 남자와 황급히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나 싶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저희 팀 회식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5분쯤 지나자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니 동서였고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날카로운 화가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어쩔 거예요? 가족들한테 다 말할 거예요? 분명 잘못은 동서가 했고요. 민망한 건 알겠는데요. 왜 저한테 화를 내는 건지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최대한 덤덤하게 차분한 톤으로 답했습니다.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어. 동서가 오늘 뭔가 깨달은 게 있다면 알아서 정리해. 나는 지켜볼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미 제 마음속으로는 결론이 나 있었어요. 굳이 더 큰 소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잠시 숨을 고르며 일어난 일을 차분히 되짚어 봤어요. 어차피 사는 동네도 다르고 시댁 가족 모임 아니면 동서를 만날 일도 없으니까 껄끄럽고 속 시끄러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동서의 부적절한 관계는 두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 나갈 일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었어요. 나중에 생각이 짧았다는 걸 알았지만요. 그렇게 한 달쯤 흘렀을까요? 아버님 생신이라 시댁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그날 오랜만에 동서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다가와서 말을 붙이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했을 텐데 이번엔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괜히 저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달까요. 저랑 단둘이 있는 상황은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슬쩍 방향을 틀어서 다른 쪽에 앉고 제가 부엌에 가면 괜히 거실로 빠져나가고요. 예전엔 제가 설거지하면은 동서가 그릇 정리하곤 했거든요. 이번엔 일부러 다른 일 하는 척하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뚜렷해서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랑 단둘이 있으면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꺼낼까봐 그리고 자신이 민망하고 난처해질까봐 일부러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눈치를 숨기려 애쓰는 게 오히려 더 드러나서 그게 더 어색했어요. 동서가 저를 피하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얘 얼마나 바쁘면 오늘 오지를 않았어.
그래도 큰아버지가 오셨는데 잠깐이라도 와보지. 네? 오늘 큰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는데요. 뭐? 네 동서가 내가 너한테 오라고 전화라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연락하겠다고 하길래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 나도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냥 맡겼는데 연락 못 받았어? 너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길래 나는 또 그런 줄 알았네. 아니요, 저는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동서가 저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고요? 이상하네요. 큰아버님이 오셨으면 당연히 갔죠. 어제 쉬는 날이라 시간도 충분했는데요. 제가 동서한테 따로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겠더라고요. 동서가 일부러 저희 부부를 부르지 않았다는 걸요. 괜히 그날따라 이상하다는 예감이 들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나올 줄은 몰랐죠. 저는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동서, 어머님께 얘기 들었는데 어제 큰아버님 오셨다며? 어머님이 나 부르라고 했는데 동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 바쁘다고 했다며?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동서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요. 전 했다고 생각했는데 깜빡했었어요. 괜히 어머님께 혼날까봐 변명을 한 거였어요. 그때 형님께 연락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럼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어머님은 그런 사정 모르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지만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동서는 제 말에 바로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뜸들이다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처럼 늘어놓은 말과 애써 감추려던 그 태도가 불편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동서는 태도를 바꿨어요. 언제 시모가 봄이 되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어디 맛집이 있다고 주말에 가자고도 했고요. 그럴 때면 동서가 형님은 바쁘시니까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이러면서 저를 자꾸 배척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하며 저도 반박을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첫째 시누이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정히 맞춰 입고 예식장에 갔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였죠.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다들 정리하며 나가려는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축의금 봉투를 모아둔 가방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놀라서 짐을 뒤지고 주변을 찾아보고 한참을 소란스럽게 굴었죠. 제가 일단 CCTV부터 보자고 말하자 동서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돈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여기서 그런 짓 할 사람이 형님 말고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럼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내 가방이라도 열어봐. 돈이 있나 없나? 어디다 숨겨놓고 시침이 떼는 건지 누가 알아요? 도둑놈 집안엔 도둑년도 있는 법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동서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원래 가슴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불룩했어요. 순간 직감이 왔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동서의 저고리를 확 잡아당겼어요. 없어진 봉투가 동서 두 개의 가슴을 감싸고 있더라고요. 마치 가슴처럼요. 모두가 거기서 깜짝 놀랐죠. 다들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도둑놈 집안에 도둑년이 있는 게 아니라 도둑으로 몰아가려던 몰상식한 사람이 있었네. 시어머니도 시아버님도 모두 할 말을 잃은 얼굴이었어요. 남편과 서방님은 그제야 동서에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동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봉투들을 바닥에 내던지더니 그대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다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시댁으로 건너왔습니다. 서방님은 동서를 찾으러 곧장 집으로 갔고요. 시어머님은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둘째, 애가 왜 저러냐?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아. 원래는 착하고 순한 애였는데 요즘 들어 좀 이상하더라니. 글쎄요.
제가 싫은가 봐요. 저를 도둑년으로 몰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알고 있던 동서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했다간 집안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한동안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버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어찌됐든 이런 일은 잘 수습하는 게 먼저다. 그게 손윗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어른의 도리다. 너도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만 그래도 동서와 잘 풀어나가 보거라. 우리도 따로 이야기를 좀 해보마. 네, 아버님. 제가 잘 풀어가 볼게요. 너무 놀라셨죠? 오늘 큰일 치르셨는데 좀 쉬세요. 저희도 건너가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께 쉬라고 하고 집에서 나왔고요. 저희 집으로 건너왔어요. 너무 큰일을 당해서 쉽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동서가 했던 그 어이없는 행동이 머릿속에서 자꾸 되풀이됐습니다.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번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재수 씨 단단히 혼나야 해. 어디 형님을 도둑년이라고 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할 거니까 말만 해. 나도 단단히 화났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일이야. 내가 확실히 동서 손봐줄 거니까 일단 기다려줘. 필요하면 말할게.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나서 당장 가서 뒤집어 엎는다는 걸 간신히 말렸어요. 일단 마음을 진정하고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동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래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요. 일단 그날은 쉬고 다음날 동서한테 전화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결혼식을 토요일에 했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 바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받지 않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서방님께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동서가 결혼식장에서 그렇게 나간 뒤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얼마나 절절하게 사죄하시던지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말도 못했네요. 저희 와이프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평소에 가끔씩 이상한 짓을 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방님이 저한테 사과할 일 아니에요. 서방님도 많이 놀라셨죠. 제가 동서와 얘기할 일이니까 동서 들어오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서방님과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계속 서방님이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그동안 동서에게 화났던 감정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저에게 털어놓았는데요. 서방님이 동서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힘들었던 감정이 있었나 봐요. 이번 기회에 터진 거죠. 동서를 감싸고 싶은 마음과 욕하고 싶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딱 애증의 관계가 맞는 표현 같아요. 저도 서방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 답답한 감정이 좀 눌러지더라고요. 좀 동서가 원래부터 이상한 년이구나. 그런데 이번에 대형 사고를 친 거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동서가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동서가 토요일 밤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일요일 밤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대요. 미친 거 아닌가요? 유부녀가 이틀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니요. 그것 또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무튼 저는 이 사건을 어찌됐든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동서가 의사니까 월요일에는 무조건 출근할 거 아니에요. 진료 일정이 줄줄이 빽빽하니까요. 출근은 할 것 같아서 월요일 아침에 저와 서방님은 월차를 내고 동서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고요. 동서의 진료실 앞에서 오전 진료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나오던 동서에게 저와 서방님이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의외로 순순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병원 근처에는 사람들도 많고 듣는 사람도 많아서 저희는 동서의 차 안에서 셋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동서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하는 게 나도 당신한테도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리고 이혼 얘기는 내가 꺼내야 하는 거지? 당신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누나 결혼식에서 그 난리를 치고 집에도 안 들어오더니 이틀 만에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사과부터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동서는 콧방귀를 뀌더라고요. 그때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이혼 얘기는 두 사람끼리 알아서 하세요. 동서, 나는 오늘 동서가 나한테 했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서방님과는 집에서 만나서 얘기하시고 동서, 나랑 먼저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서방님은 반차를 썼어서 오후에는 회사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동서와는 집에 들어와서 얘기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뒤 서방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저와 동서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서 좀 과간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도 하시게. 너 솔직히 말해. 내가 너 바람핀 건 말할까 봐 불안해서 이러는 거지? 형님, 법 무서운 줄 아시죠? 나에 대해서 티끌만한 건 말하기만 하면 형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세요. 내가 아무리 법 무서운 줄 알아도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야. 동서랑 서방님이랑 헤어지면 서방님은 그래도 내 가족인데 내가 서방님 편 들지 않겠니?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던가요? 셋째 아들이 제일 잘나서 집안에서 무슨 콩고물이든 다 받아먹을 줄 알았는데 시부모는 아픈 손가락들을 먼저 챙기고 막내라고 찬밥 취급하는데 거기서 질렸어요? 형님, 알랑방귀 잘 끼시는데 그렇게 행동해서 그 집안 거 잘 뽑아먹고 사세요.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전개가 한치도 예상되지 않았고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말 때문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나는 이 집안 뽑아먹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 알콩달콩 살려고 온 거지. 부모님 공경하고 재미나게 살려고 결혼한 거야. 나한테 재산 주고 안 주고는 시부모님 영역이고 난 한 번도 재산 바란 적 없어. 알랑방귀라니 말 조심 안 하니? 멍청한 거 티내세요? 아니면 그렇게 말해야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솔직해지세요. 그래도 시댁이 어느 정도 차이서 있고 재력이 있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물론 아예 없는 집이었다면 생각이 달랐겠지만 재산이 크게 고려한 사안은 아니었어. 아무튼 동서, 나한테 잘못한 것 분명히 사과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명확한 대답을 들어야겠어. 그리고 서방님과 이혼하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네가 바람펴서 그런 거잖아. 동서 입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정리해. 3일 내로 안 하면 내가 다 밝힐 거야. 지랄하고 있네. 아주 형님 노릇 오지네요. 됐고요. 제 차에서 내리세요. 점심시간 끝나서 가봐야 하니까요. 더 얘기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흘러 동서를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방님이랑 통화도 또 했어요. 서방님은 동서가 이혼하자고 해서 괴로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혼 얘기가 너무 충격이에요. 그동안 우리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사소한 걸로 다들 싸우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마다 잘 풀고 넘어갔었는데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이혼할 정도로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니. 형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오늘 동서한테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오늘 밤에 얘기 잘해보고 필요하면 저한테 바로 말하세요. 알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당할 서방님이 안타깝더라고요. 일단 동서에게 시간을 줬으니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자신이 바람을 핀 사실을 끝까지 입으로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건 뭐 막장을 찍어보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 단계를 밟았습니다. 결국 시댁 가족들에게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어요. 사실 그날 동서가 핸드폰으로 낯뜨거운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장면을 몰래 찍어놨거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는 엄청 놀라셨고 제 남편과 시누이까지 너무 놀라서 서로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발표하기 전에 먼저 서방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동서 뒤를 좀 캐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동서도 보통 머리가 아니잖아요. 서방님이 카드 내역과 일반적인 흔적들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치밀한 동서라 단단히 준비를 잘 해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는 법이죠. 요즘 사람들은 바람을 피워도 문자나 톡 대신 중고거래 사이트의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더라고요. 결제도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서방님께 그쪽을 좀 뒤져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했대요. 메시지 내역에서 낯뜨거운 사진도 나왔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도 너무 저질이었대요. 게다가 데이트할 때 쓴 결제 흔적까지 다 수집되니까 서방님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법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굳히더라고요. 시누이 결혼식 이후로 동서는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 때문에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이나 전화도 해보고 만나려고도 했지만 동서는 자꾸 서방님을 피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방님도 지치고 화가 나서 법원에서 이야기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을 꾸렸고 동서가 일하는 병원으로 송달했죠. 그 소장을 받은 동서는 그날 여러 사람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서방님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형수님, 이 사람과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저보고 중간 역할을 잘 못했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형수님만 챙긴다면서 그럼 제가 중간에서 자신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또 저희 엄마가 아끼던 물건을 형수님께 줬다는데 그럼 자기에게도 하나 줘야 한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말문이 막혀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 크리스탈 장식품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나 보네요. 어머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도요. 동서 좀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받아야 하고 어느 모임에서도 제일 돋보여야 한다는 유치한 마음이 좀 있긴 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흔들리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필요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그리고 동서는 시댁에도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그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둘째가 내 원망을 많이 하더라.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대. 가장 잘난 건 자기하고 셋째인데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자기는 뒷전이고 너만 챙기는 게 서운했다더라. 내가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 그래도 계속 원망만 하더라고. 동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질투를 느꼈나 봐요. 내가 잘난 자식 못난 자식 없다. 나에겐 다 똑같은 자식이라고 했지. 그래도 서운하대.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서운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어. 어머님, 그랬군요. 동서 마음이 상했더라도 저를 도둑처럼 몰고 가는 건 너무 몰상식한 태도잖아요. 동서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열받아요. 그리고 제일 늦은 새벽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술을 꽤 마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혀가 꼬이는 말투로 아주 격양된 톤으로 소리를 지르듯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나 무시하냐? 내가 손아랫 사람이라고 나 무시하냐고. 나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나 너 무시한 적 없어. 직업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나는 동서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자 갑자기 울더라고요. 한참을 흐느끼다가 겨우 말을 꺼내는데요. 평소에는 절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동서라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님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뭔가 형님은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러면서 그동안 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하나씩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동서는 겉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재혼하면서 새아빠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성격도 행동도 다 새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도록 맞췄고 의사가 되길 바라셔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아버지가 자신을 예뻐하는데요. 사실 자신은 악기를 전공하고 싶었대요.
하고 싶은 것을 꾹꾹 참아가며 새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의사가 됐고 집안도 학벌도 직업도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니 지난 힘들었던 세월은 잊고 지금의 모습이 동서의 자존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얼마나 값져요. 그런데요, 저를 보자마자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대요. 형님은 범죄자 아빠에 가난한 엄마, 사기꾼 오빠까지 엉망인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큰 거예요? 저도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왜 형님 노력은 더 값져 보이는 거지요? 동서야, 무슨 소리라는 거야.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거지. 누가 더 값진 노력이고 그런 건 없어. 그런데 형님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이루면서 살아온 거잖아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저 하라는 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한테 관심 없는 걸 보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시부모님한테 더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자신이 돋보여야 하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신을 더 사랑해 줄 것 같은 남자를 찾았던 거고. 동서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기만 하더라고요. 동서야, 지금 자존감도 많이 상해 있고 회복력이 떨어진 것 같네. 인생을 남 눈에 맞춰 살면 힘들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소소한 행복부터 누리며 살아가. 그러는 게 좋겠어. 조언을 해주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혼은 결국 동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죗값은 동서가 다 받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시댁 식구들은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이제 남이 된 동서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켠에는 조금의 안도감과 함께 어쩌면 동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물론 그동안 저와 남편, 시댁에 남기는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겠지만요.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지만 다들 제자리에서 자기 몫을 다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서방님은 동서랑 이혼하고 그래도 꿋꿋이 잘 지내더라고요. 동서 역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언젠가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지만 저는 앞으로 더 단단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결국 삶은 흘러가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친정은 그대로예요. 오빠는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연락도 없고 엄마는 여전히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묵묵히 일하시고요. 그래도 저는 엄마가 그렇게 살아주시는 모습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닐까요? 각자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소중한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받았던 시간들도 결국 제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다 보면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